그나마 유일하게 대한민국 제47대 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록을 해서 읽습니다. 목불인견 난장판, 이제 깨어있는 국민이 나설 때다 하는 제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철거반장 지시를 받은 국회 용역인가? 야당의 다수결 폭주에 제동을 건 김부겸 비판 발언을 주목하자. 그래서 이걸 대한인 언론인 주필을 하고 있는 구월한 씨가 이걸 이제 올려주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사건 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폐해가 너무도 심각하다.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뒤집어 쓰고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무려 7가지 사건의 11개 다중 복합 범죄 혐의이다. 피고인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미 개국에서도 가능한 일이 아닐 터인데 하물며 교육 정도나 생활 수준이 세계 최상위급에 속하는 이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국가의 체면과 국민 자존심은 뭐가 되냐. 또 이런 일로 5천만의 생존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점령한 정당의 난폭함, 국가의 법 그물을 찢고 탈출하려는 몸부림으로 전진해야 할 국정은 앞뒤가 꽉꽉 막힌 상태이다. 이게 지금 김부겸의 발언입니다. 더구나 정치 초보인 대통령의 정부가 무슨 마가 끼었는지 아니면 입들이 얼어붙었는지는 몰라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건 이제 야당 의원이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재명 본인이 그 많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겠는가? 100번 양보하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처투성이 몸으로 국가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소설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여러 재판에 회부된 그의 범죄 사건은 정치 탄압과도 상관이 없다. 그래 정치적으로 이재명 압력해서 이쪽에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구속이나 기소를 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가 정치인 이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생긴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공적으로 개입할 일도 아니다. 아무데나 간판을 내건 구멍가게 정당도 아닌 70년 전통의 대정당이 이러는 것은 미스테리한 일이다. 최근에 나온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그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그의 부하인 부지사가 특정 기업과 협의하여 3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북한에 보낸 것이 요지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핵심입니다. 정작 도지사인 본인은 그걸 몰랐더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옛날 이상수원 보좌관을 해서 제가 잘 압니다. 이화영 보좌관을.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한번 하다가 나와가지고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가 지사가 내가 쫓아갔어요. 가서 지사님 축하합니다. 제 일자리 하나 주십시오. 이리 국회의원도 하고 했으니까 그 부지사 한번 하라. 그래서 죽이 맞았어. 근데 부지사도 그냥 부지사, 정무부지사가 아니야. 북한 문제를 전문으로 담당해서 자기의 일을 대신해 해주는 이른바 평화부지사예요. 평화부지사는 건 통일 문제, 북한 문제를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명한 이화영이가 하는 일을 자기가 보고를 하나도 안 받았다? 그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 말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짓말도 유부유수지.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누구야? 김문기하고 골프 치고 사진 찍고 해도 나 그러면은 저 하급 관리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잘 몰랐다. 이것도 말이 좀 맥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워낙 부하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지사 그리고 특히 평양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해라고 해서 그 쌍방울에 있는 김성대 회장인가 하는 사람하고 이러쿵저러쿵 사진도 찍고 전화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그 내용 돈 얼마 주고 누가 어쩌고 했다는 걸 자기가 보고를 하나도 안 받았다?
길가에 지나가는 지렁이가 웃을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뻔뻔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국회의원, 여기 나오네요. 국회의원까지 지낸 이화영이라는 피고인이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남북관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평화담당 부지사였는데 대통령 꿈을 가진 도지사의 방북 사업을 무슨 배짱으로 도지사 모르게 혼자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김부겸의 얘기입니다. 그 안에 민주당의 지도자급의 인사가 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힘없는 야당도 아니고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어떤 검사가 겁도 없이 이걸 조작한단 말인가? 간때가 부었어? 그렇잖아요. 사리가 이러는데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몽둥이처럼 휘둘러 이미 1심 판결까지 끝난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흡사 철거반장의 지시를 받은 용역들처럼 묵묵히 따라가고 있다. 왜? 그중에 가짜가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뇌물죄 한 가지만 해도 법정 최고형의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이 밖에 지금 재판 심리 중인 다른 사건들 특히 위중교사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심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무죄 판결이 나올 가망은 없다고 한다. 이재명은 이번 대북 송금 재판이 끝나자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경이라며 말폭탄을 터뜨렸다. 재미있는 것은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항의하자 이재명 대표의 성원을 입어 이번 국회에 진출한 언론계 출신 의원들이 그럼 애완견 아님을 입증하라고 나서고 이에 촌철살인의 명수들이 나와서 쓰레기 같은 인간, 쓰레기가 아님을 입증하라고 호되게 받아친 사건도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아무리 벌에 쏘여도 굽히지 않는 벌꿀 오소리처럼 한사코 대권 고지로 가겠다는 이재명에게 운명의 날은 검은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라는 말은 널리 알려진 바 있거니와 다른 재판도 불행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고 사법부 전체 의심도 걸려있어 무작정 진리를 끌 수도 없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대법원장이 하는 말을 보니까 대법원장도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으면서도 눈치 보고 슬슬 이거저거 쳐다보면서 우물쭈물쩍 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법원장이 이런 경우에 우리 국민의힘으로 규탄하고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또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이 될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들도 그거 걱정해야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들은 니들은 스스로 자체 탄핵을 해라고 내가 지난번에 주장했습니다. 어떠한 법원 판결, 어떠한 국민 여론, 어떠한 상식과 이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동행을 계속할 것인가? 이건 김부겸이가 민주당 당원에게 묻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 옥중 출마라는 희대의 장면까지 연출할 것인가? 또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돼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이 상설되는데 이런 법리까지 지켜질 것인가? 뭐 이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입법 전문가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판이다. 이것이 2024년도 지원 76주년을 맞는 한국의 현실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재명 자신이 포기하는 것이고 다음은 민주당 의원들의 냉철한 판단으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과거의 정치사를 보더라도 집단 자살로 잘 알려진 레밍처럼 무조건 따라가다가 망한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에는 과연 이재명 이외의 대안은 없는가?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다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국회 독재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김부겸 전 총, 이거는 이제 9월 안에 글입니다. 큰일 날 것이라 경고했다.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신익희, 조병옥 등 그들의 선배 지도자들의 애국심은 대단했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늦어지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성과가 되기 어렵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독주에서도 그 내부에서 당과
국가를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자체 탄핵을 하든 말든 우리 국민이 잘해야 합니다. 민주당 믿을 게 안 돼요. 믿을 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 일주일 전에 한국의 부정선거와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우방국들의 관심을 서둘러 일부러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도 뭐 사람들이 또 식민지적 근성이라고 또 그럴까 봐서 그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일본, 특히 미국에서는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넘버 1, 넘버 2 정도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내일 모레 퇴임을 앞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물러가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 악수하고 뭐 캠프 데이비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뭐 친절한 말을 하든 말든 뭐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해서 조용하게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지난번 2020년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그래서 막 국회 난입 사건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치부심한 트럼프가 그래도 132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한 번 하다가 떨어져 갖고 쉬었다가 다시 재선된 사람이 132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의지의 사나이죠. 그래서 특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남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아들도 지난해 7월에 한국을 왔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그 아들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 커뮤니케이션은 있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또 트럼프 취임식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목사와 현직 국민의힘 의원, 뭐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민경욱 전 의원, 박주현 변호사 등등이 미국에 가서 이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 많은 이 내용을 우리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미국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든 창 같은 사람 그 칼럼 들어보세요. 이 부정선거 이 일렉션 프로드라 그러죠. 이거 하면 한국 망하고 한국은 공산화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안목은 뭐냐? 우리는 지금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여야가 싸움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윤석열 체제가 무너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체제가 들어선다면 한국은 100% 공산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 의해서? 북한, 특히 중국에 의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로는 중국 시진핑을 견제하는 것이 아마 그의 해외 정책의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가 사람 풀어가지고 한국 선거를 조작하고 또 하웨이 그 선거 기계를 한국 사람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양아무개 젊은이를 그쪽에 보내서 오게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당교 협의를 맺어서 선거 관리하는 데서 나름대로 동반자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양정철이가 이번 아니고 2020년에 표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표정 관리를 못하고 사라진 적이 있어요. 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선거가 무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공식으로 나타나는 게 입장이 난처하다고 해서 사라진 걸로 저는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 양정철이가 또 재미있는 것은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어떤 여성 의원하고. 그래서 혹시 양정철이가 윤석열하고 추를댔나? 이런 느낌도 난 들어요. 이건 뭐 그냥 상상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등등으로 한국의 이 부정선거 문제는요, 덮을래야 이제 덮을 수 없을 만큼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그러하고 뭐 그제 아까 제가 이런 대통령 그 메시지도 보고 대통령이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윤석열은 이번에 계엄 선포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이 됐다. 한때는 제가 뭐 좀 비판적으로 가지고 경쟁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거 옛날 얘기고, 다 민주주의 잘하기 위해서 경쟁했던 거고. 그리고 설사 최악의 경우에 이번에 자기가 성공을 못하고 그냥 압도적인 이 좌파 시스템에 의해서 꼭 박근혜 대통령처럼 감옥소에 갇히는 그런 비운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는 언젠가 승리하는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그 수많은 자유 시민들, 이번에는 또 웬일인지 그 젊은이들도 잔뜩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세요. 대통령 인기가 31%로 자꾸 올라가. 두고 보죠. 좀 있어 40%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론조사 기관도 정비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다 좌파 프레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항상 하면 그쪽이 좀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야만 나중에 부정선거 하는데 거의 합리화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정 쇄신하는데도 이 여론조사 기관을 간판을 거는 사람들 엄격하게 문체부 이런 데서 관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해야 하고. 이것들이 변수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는 게 달라갑니다. 예를 들면요, 박스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제 박스가 있는데 하나씩 집어넣어서 탁 집어넣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요거 하나가 영 민주당에게 표가 잘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 연합을 딱 빼고 다른 거 하나 딱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아슬아슬한데 이거 별로 인기가 없어. 그러면 요거 빼고 또 다른 거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딱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론조사를 교묘하게 조작한다. 그런 것이 있다고들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갤럽 여론조사 회사를 맺는 박무익 씨라고 제 대학의 2년 후배입니다. 제가 공군소위가 돼서 저기 토끼거리로 이제 귀향을 가는데 어느 날 그 구룡포라는 어정에 토요일 날 이제 친구를 만나러 나왔는데 해병대에 있는 친구 하나 소위가 이제 거기서 만나서 밥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꼬봉하게 생긴 눈이 아주 크고 눈에가 이렇게 검은 태가 좀 많아서 독특한 사나이예요. 아주 우울한 뭐라고 식민지 시대에 고뇌하는 청년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나이가 와서 꾸벅하고 인사를 해요. 저 당신 많이 본 사람인데 제 블리드 후배입니다. 그래서 누구냐? 그러냐고. 이게 웬일이요? 자기가 건강이 나빠서 휴학하고 여기 자기 집에 와 있대요. 그러냐고. 그래 자기 집에 놀러 오래요. 근데 가보니까 외식집을 살더라고요. 큰 외식집에 사는데 거기서 밥도 잘 얻어 먹고 그러고 아주 친해졌어요. 제 3학년 때 1학년. 그래서 4학년 졸업해서 걔는 2학년까지 하고 아마 그때 휴학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는 그 박무익하고 깊은 인간관계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박무익가 그 갤럽을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갤럽이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여론조사 중에서 그래도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가 받습니다. 그 박무익이가 맺는 거예요.
근데 박무기로부터 여론조사 조작 아까 이거 돌리고 어쩌고 한 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컴백할 경우에 대한민국 여론조사를 쫙 정비했어요. 엊그제 누구요? 그저 뭐 민혜씨인가 누구 그저 여론조사한 친구가 요즘 문제된 친구 있죠? 김건희 여사 관계. 그 친구도 지 마음대로 그냥 여론조사를 만들어갖고 그냥 듣기 좋게 갖다 만드는 그런 비난을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여론조사 하나뿐만이 아니라 판검사도 체크하세요. 오늘 젊은 이거 무슨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를 부대를 붙였다는 거야.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는 비밀 상황이기 때문에 비밀 지역에서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은 제외하고 여기도 해도 된다 하고 젊은 판사라는 녀석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어이도 없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아니라 막걸리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판사라는 애들이 떵떵 앉아서 나라 국정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검사라고 할지라도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좀 체크하는 그런 스크린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나이 몇 살 되지도 않는 판사가 말이야. 세상 경험도 없는 애가 형사소송법 자체도 불가하고 떡 내갖고 그것을 공수처는 우리가 요구한 거예요. 지가 그렇게 해줬다고 주장한 그런 빤한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온갖 쇼를 다 하고 있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속으로 부끄러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넘어갔다는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건은 이제 대통령이 어떤 한이 있더라 끝까지 가겠다는 걸 분명하게 하고 나섰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까도 제가 좀 유해무해하다가 의무로문하면 우리가 참 우스운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내가 사람 보기를 잘 봤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나는 제2의 건국 같은 기분으로 이 한국에 있는 그 주사파들을 싸그리 처분해야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중도에서 약간 좌파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나는 중도 우파입니다만은 약간 그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봐준다는 그런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도 좌파하고 주사파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요 원래 해방되기 전에는 우리의 독립운동가 중에 76%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많았습니다. 4분의 3이 공산주의였어요. 왜? 그때는 일본 제국주의의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반대파에 있는 것은 그 대안이 사회주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미국은 일본 뒤에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 일본을 후원해주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관심이 별로 없어. 미국에 있는 우남 이승만 박사가 와서 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상해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 사람, 이거 미국인 얘기, 코쟁이를 얘기하자면 많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참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가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나중에 딱 들어맞았어. 한국 해방은, 조선의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로 판단된다.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좀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이요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좌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수하고 훌륭한 걸로 많이 생각해.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들 합니다. 제가 펜실바니아 대학에 가서 이정식 박사님이라고 제 스승이고 제가 그분의 조수를 했는데 그 양반이 공산주의 연구의 전문가입니다. 커뮤니티 인 코리아, 한국에서 공산주의라는 책을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하고 공조해가지고 위드로 윌슨 저작성을 받은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아니 그분의 평안남도 안주 출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양반 말씀이 뭐 나는 공산주의 지지는 안 하지만은 공산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럽니까?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뭐 이 박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돌아가 버려서 재확인이 어렵습니다. 저기 경상도에 있는 어디 울산이가 어디 근처에 출신의 이관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남로당 무슨 노농부장인가 뭐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 하여간 제가 이 박사 들은 얘기입니다. 그 양반이 만석군의 아들이었다는 거야. 부자였대요. 근데 자기가 돌아와서 그것을 전부 소장농에게 다 풀어줬대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 진짜입니까? 진짜라니까, 이 사람은 뭐. 그리고 자기는 가진 거 없이 공사의 운동에 투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해방 전후로 해서 공산주의자들의 도덕성이라는 땅에 딱 떨어져 버렸어요. 모랄리티라는 게 떨어져 버렸어. 그 단적인 예가 뭐냐? 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돈이 잘 안 돼.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일제치하에는 부자한테 탁 가서 여보시오, 독립운동한테 돈 내놓으시오. 그걸 설득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유교표 내고 내 나라에 가고 세금을 뺏어가고, 뭐 그건 좀 적었겠지만 아무튼 그 많은 그 한국의 부자들 그런 사람도 자금을 받았는데 해방이 되니까 안 주거든. 돈이 없어. 그래서 뭐 했는지 압니까? 대한민국의 위조 지폐를 맺는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박헌영이가 한 거예요. 조선 정판 사건이라는 게 그겁니다. 가짜 돈 만들어가고 돈을 벌어서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건 누가 주역이고 그 아들, 딸이 누구니 여러분 다 아시죠? 대한민국 경제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입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도 6.25 나서 다 도망갔어요. 북한으로. 북한으로 다 도망가는 것은, 근데 재미있는 것은 들어간 사람이 김일성에 의해서 전부 숙청을 다 당했어요. 다 총살당했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미제간첩이야. 미제간. 물론 그 중에서는 깨끗한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공산주의적 어떤 이상향을 만들려고 하다가 여기서 잘 안 되니까 북한이나 가면 그걸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는 사람도 100에 한두 명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또 그건 아니거든. 이거 완전히 김일성이는 소련의 앞잡이거든. 스탈린의 그냥 사냥개 노릇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바른 소리하고 어쩌고 하다 당한 거야.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포선타는 그런 그림자를 봅니다. 죽어도 자기를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 이재명이한테 꼼짝 못하고 그냥 이재명이가 당하는 걸 이렇게 사는 한 대한민국의 장래는 희망이 없다. 지난번에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호되게 비판했는데, 니들 뭐하러 빠지 붙이고 있냐, 다 뛰라. 아니 대통령이 목숨 걸고 명예를 걸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계엄에 반대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그런 놈들 뭐하라고 앉아있어? 보나마나 대통령 들어오면 그 다 모가지 칠 겁니다. 새로 만들어야지 이 나라에. 보수 자유우파 세력은 미리 늦기 전에 확실한 입장을 취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부정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왜 가만히 있어? 꿀먹은 벙어리야? 나타나서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딴 사람이 해주기를 하는 걸 바라면서 슬슬 보면서 자기 뭐 떨어진 동조인이나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비겁한 이 나라 보수주의 정치인들의 멘탈리티야. 이것을 내가 호되게 비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말해서 이 순간에서 믿을 것은 윤석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치하에서 그래도
자기 소신을 지킨 게 김영현 국방부 장관. 책임 내가 지겠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약간의 뭐 어울림은 있었지만은 뭡니까? 곽아무개 중장 그 사람은 그 소설을 너무 많이 써서 옆에서 보기에 치근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한국의 국군은 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나라 기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글 썼다가 나중에 쪽박차. 예?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아니 이 애들은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앉아있어. 무슨 장난도 아니고 나도 글귀라 쓰는 사람인데 이게 말도 아닌 글을 쓰고 앉아있어. 여러분 아까 제가 했던 스카이데일리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세요. 대한민국 1등 신문으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 2주일 동안 그 10,000원짜리 10,000명만 있으면 내가 문제없이 방송 잘할 수 있겠다고 했더니 그냥 수백 명이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쫙 썼는데 오늘 제가 그 명단 발표하기가 미안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 해놨습니다만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있는 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장래는 잘 될 것이다 하고 보면서 용기 있게 맹진하는 위대한 한국을 만드는데 다 같이 동참하기를 호소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